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25번째 책 3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네, 정박입니다. 네. 자, 저희가 오랜만에 네. 또 이렇게 2주에 걸쳐서 소개해드린 책이 생겼네요. 네, 근데 많은 분들께서 너무 사랑해 주시고 네. 또 요청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방송 시작할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뭐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많이 사랑해 주시니까 참 마음은 기쁩니다. 근데 다만 좀 책 제목이 약간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건 곰브리치 세계사잖아요. 네. 쓴 사람이 곰브리치. 곰브리치잖아. 네. 우리가 저자도 소개를 하잖아요. 네. 곰브리치의 세계사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조금 제목 정하는데 문제가 좀 생기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곰브리치의 곰브리치 세계사 이렇게 이제 되니까 정영진의 정영진 세계사 이런 그게 거잖아. 좀 이상하다. 네. 그래서 가능한 책 제목에 자기 이름은 네. 우리 일당백 생각해서라도 좀 안 넣는 게 좋지 않겠는가. 사실 곰브리치라는 이름이 유명하니까 네. 출판사에서 제목을 정할 때 아무래도 이름 마케팅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곰브리치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난 곰 시리즈인 줄 알았어. 아니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었어? 그 곰브리치 수양미술사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네. 800만 권 이상 팔렸다고.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름 꼭 들어가야 되네. 우리도 정영진, 그러니까 정박 정민여의 일당백 했으면은 많이 구독자가 처음에 없었을 텐데 정영진이 들어가니까 정영진 씨 이름으로 또 처음에 우리가 좀 선전을 했잖아요. 아, 그래요? 아, 뭐 뭐 그런 생각. 갑자기 네. 제가 도움이 좀 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또 전화 도움이 아니고 본인이 여기에 일원입니다. 전화 곰브리치나 같은 이런 컨셉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용서가 네. 좀 되네요. 자, 여튼 저희가 곰브리치 세계사 지난주에 이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네. 사실 지난주에 끝내려고 하다가 뭐 선사시대 조금이랑 뭐 고대 좀 하다 보니까 네. 끝나버렸어요. 그쵸. 하긴 뭐 이 세계사를 네. 2시간에 끝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우리가 좀 과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 좀 있죠. 네. 반성하고 계시죠? 정박님이요? 아, 정박님은 반성하면 안 되니? 2시간 안에 끝내줘야 되니까 네. 아, 그러니까 진도를 못 뺐어. 아니, 그러니까 정박님이. 누구라도 예수님도 반성할 건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건들지 말아요. 정박님 성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입니다, 정박님도. 네. 그래서 네 시간에 끝내야죠. 네, 오늘은 이제 끝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이제 중세 근대 이렇게 갑니까? 그렇죠. 네. 지난번에 로마까지 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사실 또 저것 봐 시동 거신다 또. 아, 그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근대는 근대 아니면 그런데 근대예요. 근대의 근대가 아니고 그런데죠. 네네네. 근데 바로 중세에 들어가기 앞서 가지고 네. 로마의 그 기독교 네. 잠시만 요 배경을 좀 설명하고 로마의 그렇게 기독교. 들어가는 게 어떤가. 콘스탄티노 콘스탄티노플. 그렇지, 유명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313년에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됐죠. 네. 거기 그거죠? 맞습니다. 네. 뭐가 뭐예요? 콘스탄티노스 노스가 이거 노플이라고. 아니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네, 네, 있고 어. 황제 이름이야 콘스탄티누스가. 네. 그럼 내가 아는 노플은 뭐예요? 그건 도시 아이, 이름이죠. 도시잖아. 아, 그렇구나. 콘스탄티누스 대제. 네, 네. 그 양반이 313년. 그때 기독교를 공인을 했죠. 음. 그 우리 잘 뭐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는 더 이상 탄압을 받지 않는다. 네. 네,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거의 기독교가 그렇게 보면 한 250년간 정말 가혹한 탄압을 받았고 그 순교자들이 많이 줄을 이었습니다만 결국 그 250년 만에 결국 그 로마 제국에 그 공인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 결국 또 로마의 국교로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 나중에 중세 시대까지 이어져서 거의 1000년간 기독교의 시대. 근데 사실 중세 시대가 나중에 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권력하고 권위가 좀 분리된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권력과 권위가 분리됐다. 좀 분리됐다. 권위는 예를 들어서 교황이 있고 권력은 물론 뭐 교황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또 황제들. 황제가 있고 하니까 조금 그렇게 좀 이중적으로 갔던 시대였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 좀 기독교 이야기를 잠시 뭐 많이 할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이 로마의 어떤 몰락과 또 기독교가 그 로마의 몰락 이후에도 어떻게 계속 자리를 잡았는지 그걸 한번 보는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이 사람은 기독교라는 걸 어디에서 어떻게 갑자기 가져온 누가요? 거예요? 이 대제가?
아, 아니, 아니 처제도 아니고 대제가 어디서 갖고 온 게 아니라 로마에 네. 기독교가 있었잖아요 그 전에. 원래도 기독교가 있었는데 네. 그걸 이제 우리 공식 종교로 하자 이렇게 그냥 선포만 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저 AD BC가 뭐예요? 그 서기 시작이 된 게 네. 예수님 태어난 것부터 시작했잖아. 네, 네. 갑자기 이렇게 또 리셋이 되셨네. 이번에. 그래갖고 그때부터 네. 기독교가 한 250년 동안 이렇게 쭉 이제 탄압도 받으면서 이제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이 많이 번져나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더 이상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딱 결정해갖고 기독교를 우리 로마의 국교로 하자.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막을 수준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된 거 이미 아닙니까? 민간에서는 너무 믿음이 커지고 있으니. 그러니까 본래 바로 그 예수의 사망이 바로 로마 총독 빌라도죠. 본디오 빌라도. 네. 그 바로 로마의 한 속지였죠. 식민지였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흔히 말하는 변경에서 기독교가 탄생을 했고 그 변경에서 정말 변두리에서 나타난 새로운 신앙 흐름이 결국 로마 제국의 심장까지 들어와서 결국 퍼지게 된 거죠. 그걸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 사도 바울. 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이제 결국 그런 그 선교 활동에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한 것이고. 폴. 맞습니다. 폴. 폴이 바울이야. 나도 이제 그 정도는 알게 아, 그래요? 됐어. 예전에는 왜 폴이 바울이지? 왜 미카엘이 마이클이지? 교황 바오로 이제 네네. 폴입니다. 네. 자, 결국 뭐 이제 이거를 결국 이 책에서는 기쁜 소식이라고 부르죠. 우리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기쁜 소식. 말 그대로 복을 주는 소식이다. 이런 뜻이죠. 우리 성경에 뭐 마태복음, 네. 누가복음 그 복음이라는 게 이 소식을 들으면 우리가 이제 복을 받는다. 기쁘다. 뭐 이런 뜻을 나타내는 거죠. 네. 자, 결국 그 여기서 기독교 가장 큰 특징은 결국 평등이잖아요. 평등. 신 앞에서는 결국 다들 평등하다. 아, 그렇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 신분 위계 사회에서 이걸 사실 부정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 기독교에서는 모두가 신 앞에서는 다들 똑같은 하나의 신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이제 딱 설정을 하고, 네. 그리고 또 유일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같은 경우는 다신교인데, 네. 또 특히나 살아있는 황제 같은 경우도 황제에게 뭐 향불을 올린다든지 네. 이런 의식을 치르는데 기독교인들은 그걸 거부하는 거죠. 우상에게 절을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탄압의 어떤 빌미가 된 거죠. 이 신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굉장히 중요한 인식의 전환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그 신의 자리에 네. 법을 놓기도 하고, 그렇죠? 법에서 누구나 이제 평등하다. 네, 네. 네. 혹은 뭐 과학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도 네. 하고, 혹은 이제 커피가 그 자리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네. 1kg 커피 앞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1kg 커피도 그 최근에 그 스벅 사태처럼 네. 굿즈를 좀 만들어가지고 누가 아도를 짓게 만들어? 네. 이런 거 좀 어떨까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네, 1kg 커피의 향과 맛, 네. 그걸 정말 이제 느끼신 분들과 느끼지 못한 분들의 그 어떤 신분의 격차 이런 것만이 존재할 뿐 1kg 커피를 느끼신 분들은 이제 모두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쵸. 재산이 뭐 300억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좋은데? 1kg 커피를 못 본 안 먹고 그냥 300억 에헤이. 있을래? 야, 당장 지금 우리 50만 원씩 받아야 돼 여기서. 아 그래요? 그래서 빨리 열심히 해요. 1kg 커피를 맛보지 못한 네. 300억 부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 없지. 당장 한 달에 뭐 100만 원만 갖고 살더라도 1kg 네. 커피 함께 한다면 그 삶이 훨씬 더 풍요롭다는 겁니다. 그럼요. 여러분 풍요로운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지옥과 같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네. 이 풍요로운 삶이요.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드는 건 악마가 아니라 넌 1kg 커피입니다. 여기까지만 저는 오늘 사이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주 같다. 자, 1kg 커피 네. 포털 사이트에서요. 1kg 커피 검색하시거나 저희 게시판 공지사항에 있는 광고 링크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1kg 커피와 함께 믿음을 가지십시오. 지금 바로 믿음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또 받아줘. 이거 받아준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로마는 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법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기독교는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로마인들이 처음에는 이건 뭐 법이 있는데 네. 자기들이 아주 교양인이고 그 로마의 클래식이라는 것들이 로마에서 나오고 이런 교양 있는 문화 민족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어떤 변방에
이 사랑을 들고 나오고 이런 것들이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됐지만 네. 결국 그 사랑이라는 것들이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법보다 더 좋은 귀한 기쁜 소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서 결국 복음이라는 게 네. 결국 우리도 뭐 사실 그 18세기 이후로 기독교가 포교가 될 때 여성이라든지 또 서북 지방이라든지 좀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게 먼저 많이, 갔죠. 좀 호소력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비슷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 엄청나게 폭발적인 이제 인기를 얻게 되고 또 사람들이 이게 참 이슬람하고 좀 다른데 이슬람은 무함마드가 그 종교를 창시하고 나서 네. 거의 뭐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성장해 나갔거든요. 중간에 좌절이 없어요. 네. 무함마드 그죠? 그 네. 무함마드 사후에 이슬람이 뭐 정말 전 유럽 지중해 전역을 뻗어 나가고 중앙아시아까지 이렇게 뻗어 나가는 와중에 거의 뭐 장애물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슬람 같은 경우는 뭐 정말 우리가 성공적인 벤처기업이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고. 그런데 기독교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공인되기까지 거의 뭐 한 250, 300년 가까이 네. 엄청나게 많은 탄압을 받고. 그러니까 그 와중 속에서 이제 형성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탄압을 많이 받은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그런 것들이 결국 선민사상하고 또 묘하게 또 결부된단 말이죠. 네네. 사실 유태민족에게 독특한 선민사상인데 또 기독교 같은 경우도 이 과정에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선민사상이었던 이런 것들이 다른 형태로 좀 변형된 거 아닌가. 그게 상당히 좀 특히 뭐 이건 우리 같은 경우지만 상당히 좀 비타협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하죠. 네네네. 우리는 선택받았다는 얘기를 맞아요. 기독교인 분들이 참 뭐 그게 뭐 꼭 나쁜 뜻은 아닌데 이제 비기독교인인 사람들이 볼 때는 네. 조금 위화감을 맞아요. 우린 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여튼 뭐 믿는 분들께는 네. 대단히 좋은 거겠죠. 네, 선택받으셨다는 네, 건. 네. 근데 그러면은 황제 입장에서는 사실 네. 이게 싫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다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게. 저 사실은 지배 세력에게 네. 기독교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공인하는 것이고 네. 또 국교까지 이제 지정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어떻든 간에 사회적으로 자기 황제의 권력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체제를 끌어들여 가지고 오히려 합법화 시켜주고 또 그걸 가지고 결국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이라는 것들 이 신의 개념을 사실 황제가 신의 대리인 역할로 딱 등치시켜 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다스리기가 편해지는 측면이 있는 거죠. 절대 복종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불만이 생겨도 네.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잖아. 불만 있어도 참고 네. 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내세를 보장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현생에서의 힘들어도. 불만이나 힘든 거는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거지. 참아라. 네, 참으면 결국 너한테 복이 갈지니. 그래서 바로 이제 뭐 독일의 철학자 니체 같은 경우가 그래서 그 기독교가 결국 지금 말씀하신 그 천국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 복이 있나니 네네.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바로 이런 것들이 결국 노예의 도덕을 만들었다. 노예의 도덕을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현실의 불만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치고 개혁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그것들을 다 그냥 묵묵히 인내하는. 수용하게 만든다는 거죠. 왜? 내세가 있다 생각을 하니까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점도 좀 있죠. 네. 자, 기독교가 그래서 한 250년부터 네. 한 1000년 동안을 이제 유럽을 그렇죠. 지배를 AD 했고. 뭐 313년부터 시작해서 결국 뭐 중세 1000년 한참 더 되지 않습니까? 더 근데? 되죠. 예.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서로마가 476년에 멸망했고 동로마가 1453년에 멸망했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사실 또 중세가 아니라 그 바로 근대 들어가기 전에 절대 왕정 시대에도 네. 사실은 다 기독교라는 게 실질적으로 국교죠 뭐. 네네네. 그러니까 뭐 엄청난 역할을 가지고 있고 사실 뭐 지금도 마찬가지 그 네네네. 기독교 역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데 민주주의의 여러 가지 그 헌법적인 그 법치의 제도 같은 경우가 바로 기독교 신학의 어떤 여러 가지 개념들을 현실에 투영시킨 거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이 기독교를 세계사를 이해하는 데는 반드시 알아둬야 될 네. 종교고요. 그렇죠. 기독교, 이슬람, 뭐 불교, 힌두교 이렇게 4대 종교 같은 경우는 결국 우리 세계사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도 좀 필요한 네. 이야기입니다. 네. 네. 자, 근데 결국 뭐 로마가 그렇게 나름 어떻든 로마가 중간에 어떤 기독교를 공인하고 이런 것들 자체는 결국 제국의 생명력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렇지만
결국 뭐 모든 것들이 달도 차면 기울고 결국 해도 중천에 떴지만 결국 서산에 질 수밖에 없듯이 결국 로마도 이제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게 뭐 로마 같은 경우가 이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단 말이죠.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세계 지중해 세계의 개념으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단 말이에요. 네. 자, 그 상태에서 결국은 갈 곳이 없는데 예를 들어 예전에 군인으로 참전했던 로마 시민들이죠. 평민들. 평민들 입장에서는 전쟁을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땅이 좀 있었지만 결국 그런 것들이 제대로 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땅이 팔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대지주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라티푼디움이라고 대농장이 생기고 그 농민 이제 흔히 말하는 평민들은 이제 아무런 경제 수단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불만이 커질 거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흔히 말하는 로마에서 빵과 스커스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요즘 기본소득 나오는 게 바로 로마 우리 지금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네. 사람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전쟁도 안 하니까 전쟁이 일자리인데 그게 사라졌죠.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기본 자산은 없단 말이죠. 땅이 다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다 지금 팔아버렸어요. 그럼 뭘 갖고 먹고 살아야 되느냐? 가만히 있으면 폭동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지배 세력들이 빵과 스커스, 그러니까 일단 위장을 채워야 되잖아요. 위장을 채워야 되니까 빵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빵만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하는 일 없이 이 시간이 있으면 가만히 빵만 먹고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내가 지금 하는 일도 없고. 그러니 이 시간을 채워야 된다. 그래서 콜로세움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막 맹수를 풀어가지고 네. 금투사나 기독교인하고 뭐 그냥 잡아먹히게 한다든지 네, 금투사끼리 싸움을 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의 관심을 돌려야 되는 거죠. 네. 현실에 불만을 가지게 하면 안 되니까 목욕탕을 짓는다든지 대규모 목욕탕 옆에 대규모 유흥시설을 지어가지고 막 이런 쾌락으로 일단 막 사람들의 불평불만을 좀 잠재워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된 거죠. 네. 그때 당시에 그 군인들이 이제 군인이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월급이 뭐예요, 영어로? 셀러리 아닙니까? 월급. 네. 그리고 솔저 군인. 군인이잖아요. 군인들한테 월급을 뭘로 줬냐? 소금, 솔트로 줬단 말이에요. 다 같은 어원에 나온 거. 네. 셀러리, 솔트, 솔저. 네. 토막 상식이죠, 한마디로.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 하나씩 얻어가는 재미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 이해를 못. 이해가 안 된다고? 솔트가 SALT 아니에요? 네네. 솔저는 뭐 SOLT 이렇게 가겠지만 네. 이제 옛날 라틴말로 왜 하면 또- 솔저왜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 어원이 같은 어원에서 시작됐다고. 셀러리도 그렇고. 알겠습니까? 네네. 아는 게 나오면 미치겠어. 얘 얘기하고 싶어서. 이걸 참고 넘어가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흐름을 계속 끊어.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자, 결국 그렇게 이제 로마가 계속 가면서 결국 뭐 네. 혼란과 비참함의 시대가 전개가 되고, 네. 자, 결국 뭐 어떻게 되느냐, 뭐 결국 이제 서로마와 동로마가 분열되었다가 결국 서로마가 476년에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서로마가 망할 서로마는 때, 왜 망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한 어떤 제국이 망하는 게 물론 지금 말씀드린 내부적인 근본적인 어떤 불평등 구조, 양극화 구조,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얻지 못하게 되고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들의 와중에 결국은 어떤 붕괴가 되는 것은 항상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 붕괴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부가 물론 단단하게 충분히 그 대응 능력이 있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그 어떤 체질 구조가 갖춰져 있으면 그 외부 충격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데 네. 그렇게 약화될 때 외부의 충격이 오니까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네. 그거 온 게 바로 게르만족의 대이동이죠. 네네. 아. 게르만족은 네. 누구한테 또 쫓겨서 온 거죠, 거기까지? 그게 바로 이제 결국 그 훈족인가? 그 훈족이라고 보통 네. 보죠. 저 한해 말 그대로 저쪽 우리 동쪽에 초원지대 사는 기마 민족들이 쫙 이제 압박을 받아가지고 네. 이제 서쪽으로 밀려온단 말이죠. 네. 그리고 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국 예를 들어 서쪽이지만 중국 서쪽이고 중앙아시아 쪽에서 이 초원길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비단길이 있고 제일 위가 초원길인데 네. 이게 그냥 그 흔히 말하는 일방 통행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쫙 온다거든요. 초원길은. 한 방향으로만. 네, 그냥 갈수 있는. 프리웨이로 그냥 쫙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고, 네. 자, 이 사람들 이제 결국 그 바로 유럽 이제 어떻게 북쪽이라든지 이쪽에 살고 있던 게르만족 입장에서는 저 서방의 동쪽의 그 이민족들이 압박을 해오니까 이동을 할 수밖에 없죠. 이동을 하면서 결국 로마 쪽을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참고로 훈족의 나라가 헝가리입니다. 아시겠죠? 보통 이제 훈족의 미치겠다 진짜. 이제 훈족의 네. 계열로 보는데 알고 싶지 않은데.
알아라. 훈헝가리아. 네. 그렇죠. 마자르 HUN. 쪽인데. 뭔가 그러니까 뭐, 나는 중국에서 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누가요? 훈족이, 예, 혼자. 뭐 대충 중국의 서쪽이죠, 뭐. 그렇죠. 중국의 서쪽이 기본적으로 우리 뭐 예전에 그 이민족들이 많죠. 예전에 네. 우리 한나라 한제국 때 흉노가 있었고 또 선비족도 있고 여러 이제 종류의 돌궐도 있고 여러 돌골 가지 많죠. 투르크. 돌골 투르크다니. 오늘 공부하고 왔냐? 미치겠어. 자꾸 생각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네. 그렇게 중국도 당시에 한나라가 멸망하고 우리 삼국지 위초고하듯이 위진 그 남북조 시대가 되고 네. 그러면서 그 바로 그 기만민족들이 압박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쪽 유럽 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게르만족이 이동하게 되고 연쇄 이동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 와중에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서고트족, 그 동고트, 서고트, 반달족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아, 반달족도. 게르만족도 좀 많거든요. 네. 우리 그때 반달리즘. 반달리즘. 네, 네. 다 때려보신다. 그 문화적 파괴 행위를 이제 주로 요즘 반달리즘이라고 하죠. 입 좀 막으면 안 돼요, 이 사람. 아니, 네. 자 그렇게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 시절을 이 책에서는 천둥번개가 치던 시대로 묘사를 해요. 아, 너무 막 곳곳에서 다 이제 이제 막 이동을 천둥번개가 하고. 치인다는 거죠. 썬더 앤 라이트닝 시대. 그렇게 돼가지고 자 결국 그래 가지고 어떻게 됐냐? 네. 결국 로마 쪽에 로마 수도까지 네. 이 게르만 그 서고트 쪽이 들어오기도 하고 네. 뭐 로마가 결국 정복 당하는 거예요. 로마 수도가 정복 당하기도 하고 정복은 콩코. 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네. 정봉님 지금 멘탈 무너지셨어. 아니 정국님 지금 평소와 다르게 자꾸 이게 뭘 보셔. 이렇게 뭐 안 보시다가 자꾸 저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그 바로 지금 말씀드린 아틸라 네. 그 훈족 아틸라 네. 그러니까 444년에 이제 완전히 방향을 틀어 로마를 완전 들어가서 다 짓밟겠다 이래 됐는데 당시 교황이던 그 교황 레오 1세가 깃발을 들고 막아선 거예요. 깃발을 들고 네. 그 그림도 있는데 딱 깃발을 들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하자 해가지고 결국 그 물결을 정복의 물결을 돌려 세운 거죠. 안 그랬으면 로마는 그때 완전히 다 정말 뭐 그래요? 완전히 불이 탔을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깃발 들고 가서 막았어요? 네, 같이 이야기해가지고 결국 아틸라의 대군을 돌려 세운 거죠. 그럼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렇죠. 끝난 거네요. 네,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 웃긴 얘기 아니네. 그리고 나서 그 게르만 민족들한테 네. 그러니까 동로마 서로마가 아마 나뉜 게 게르만 민족들한테 저 기독교를 알려줘야 되는데 네. 기독교에 원래 이제 무슨 십자가 외에 어떤 것도 형상화할 수 없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게르만 민족들은 도저히 이게 교육이 안 돼. 그래갖고 막 무슨 성환이 뭐 이런 네. 거 자꾸 그리면 그려야 된다고 주장한 쪽이 있고 네. 네, 네. 이런 그리면 안 된다 이거 원칙이다 해서 네. 안 된다고 한 사람들이 서로마 아니 서로만은 그걸 해도 된다고 하는 거죠. 게르만족을 선교를 포기를 그래도 했으니까. 거기까지 간 게 대단하다. 어쨌든. 맞긴 맞죠 하여튼 이 그러니까 비슷한 게르만족에 그걸 인정해줘야 되니까 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게르만족을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게르만족은 기본적으로 우상 이제 흔히 말하는 자기들의 신앙이 있으니까 네. 네네. 그걸 인정해줘야 되니까 이게 그게 좀, 서로마. 예, 타협적을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런 것도 있죠. 그게 결국 나중에 1054년에 그때 한번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필리오케 네. 들어본 것 같아. 그 성부성자 성신이라고 하잖아요. 삼위일체인데. 네. 삼위일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성신, 성령이라는 게 네. 성부에서 나온다고 봤거든요. 성명도 있어요? 성령. 우리 성령, 지난 시간에 왜 이런 얘기 하셨던 예. 것 같아요. 예. 기억도 안 나지. 안드로메다로 간다. 네. 성령이 성부에서 나온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었는데 네. 동로마 교회가 당연히 그걸 주장했는데 네. 서로마 교회는 성령이 성자에게도 나온다는 거예요. 성자, 맞아. 그 바로 예수에게도 나온다. 네네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그 예수를 믿는다는 그 서로마 교회 베드로 네. 네. 그리고 지금 서로마 교회 그 교황 이게 딱 정통성이 연결되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필리오케 논쟁을 둘러싸고 이제 동서로 교회가 또 확 분열돼 버렸죠. 네. 서로만 좀 오픈형인 거고 동로만 좀 보수적이었네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니 뭐 동로마가 좀 네.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보면 좀 정통에 더 가까울 에. 수도 있다. 뭐 그러니까 물론 그 정통을 어디 기준에 두느냐에 다르지만 기독교를 기반으로 둔다면. 예, 쭉 근데 흐름을 보면 오히려 또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그래서 듭니다. 그 동로마 쪽 이어받은 데가 그리스 정교회랑 러시아 정교회 아니겠습니까? 예, 정교회 전통인데. 네. 그럼 서로마가 이어받은 데는요?
서로마? 서로마 지금 지금 이제 바로. 근본 없는 아니죠. 그건 아니고 지금 로마 교황청 바로 그게 서로마. 거기가 서로마. 네. 아. 지금 그러니까 다시 로마 교황청. 로마 그 교회가 지금 우리가 이제 흔히 예, 교황이라고 예. 부르는. 네, 맞습니다. 자, 종교 얘기는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어렵다. 이게 정리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요? 왜요? 저 뭐 실수한 거 있어요? 실수는 정영진 씨가 한 거 같아요. 내 실수를 너한테 지금 미루고 있잖아. 그때 결국은 이게 그 서구 문명이 결국 전환점이 된 거죠. 아틸라를 막아 세웠고 그리고 그 이후로 결국 이제 그 게르만 또 그 게르만족이 군인이 되기도 한 거죠. 용병으로. 있다가. 게르만족이. 네. 결국 뭐 이제 더 이상 황제는 필요 없다. 폐위시키자 해가지고 결국 476년에 이제 황제가 폐위되면서 결국 로마는 멸망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참 재밌는 게 그 마지막 황제 이름이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로 나와요. 똑같네요. 그렇죠. 로마를 바로 열었다는 로물루스하고 마지막 닫는 황제 이름도 로물루스. 이게 좀 묘하게 또 다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는 로마가 됐고. 그렇죠. 네. 서로마가 진짜 로마가 된 거예요. 지금의 로마, 이탈리아. 거기 옛날부터 로마였죠. 그럼 동로만 지금 뭐가 됐어요? 동로마? 그 바로 동로마는 빵집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로마 이제 베이커리. 이스탄불이죠 지금. 오늘 좀 미쳤냐? 오늘 왜 이러지 나? 그게 바로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 동로마가 지금의 이스탄불. 동로마 수도가 본래 콘스탄티노플을 하다가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그 영역을 확보하면서 그게 이스탄불로 된 거죠. 네. 터키 수도입니다. 아니다. 터키 터키는 수도는 앙카라. 앙카라다. 터키 제1의 도시. 예빼. 터키 제1의 도시가 이스탄불입니다. 네네. 자 그렇게 이제 천둥번개가 치고 나니까 네. 천둥번개가 본래 치고 나면 이제 밤하늘에 이제 비가 한번 다 내리고 나면 맑아지죠. 밤하늘이 맑아지죠. 네. 별이 반짝반짝 빛나죠. 바로 밤하늘에 빛나는 별의 시대 이게 바로 중세다라고 우리 곰브리치는 말을 하고 있죠. 중세라는 게 어두운 시대가 아니라 어둡지만 별이 반짝반짝 그래요? 빛난 시대. 보통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제 르네상스 이제 들어와가지고 르네상스 시대 지식인들이 지금까지의 시대를 이제 안 좋다고 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로마가 이렇게 뛰어났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중세라는 것들은 아주 암흑 시대다, 암흑 같았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암흑 시대라고 불렀죠. 하지만 곰브리치는 이때를 어두운 어둡지만 빛나는 별이 빛나는. 빛난다 이거죠. 하긴 어두울 때 네. 별이 더 잘 보이죠. 그쵸. 네, 요즘에 빛이 나는 걸 보려면 어두워야 되니까. 광공해라는 말도 좀 있는데 네. 이렇게 우리의 요즘 이제 건강이 많이 위협받을 때 사실 조금 더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네. 더 밝게 빛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사과즙. 자, 하루 이 상품이에요. 네. 반짝반짝 빛나지 않습니까? 사과 하나를 하루에 매일매일 꾸준히 먹는다면 네. 병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과가 실제로 진짜 건강에 정말 좋은 식품인 건 당연히 아는데. 근데 이제 그 말에 앞에 빠진 게 그냥 사과가 아니라 영주 은하수 사과가 들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아무 사과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름도 은하수 사과예요. 진짜 반짝반짝 빛나는 밤하늘에 사과네요. 빛나는 별입니다. 갤럭시네요. 갤럭시. 이게 영주 은하수 사과 20개가 들어서 갤럭시 2에 갤럭시. 자, 그래서 이 사과즙. 네. 이 영주 은하수 사과를 만드는 네. 분이 쌍둥이 아빠시라고. 쌍둥이 딸을 이제 키우시는 분인데 30개월이래요. 네, 근데 애들한테 분유를 안 먹이고 이 사과즙만 먹인다고 합니다. 30개월 되면 원래 분유 안 먹어요, 정영진 씨. 그래요? 애를 안 키워보셨나 진짜. 네, 애들이 아무것도 안 먹고 사과즙만 먹는데도 그렇게 건강하고 네. 병치레 한 번 없이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주 은하수 사과도 팔고 사과즙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사과를 딸 시기가 아니라 사과즙을 네. 이제 주로 파시고 네. 지금은 나중에 가을 되면 또 사과를 파실 텐데 네. 지금이 순수 사과즙. 이 안에 뭐 네. 설탕이라든지 다른 방부제, 첨가물 다른 게 들어간 게 아니라 네. 오로지 100% 천연 사과로만 가지고서 즙을 낸 거여서 건강에 진짜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즙이 되게 네. 좋은 게 진짜 사과 이렇게 우리가 먹으려면
왜 한약 먹듯이 먹어. 아, 진짜 사과 먹으려면 막 깨끗하게 씻어서 어쨌든 뭐 껍질 깎아서 먹고 막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사과 한 개 다 먹으려면. 2시간씩 걸리지. 그리고 껍질도 먹기가 힘든데 이렇게 즙으로 돼 있는 거 한 포만 마시면 그냥 지금 거의 한 10초면 다 된 거죠? 아유, 그럼요. 이 사과즙 한 봉지 아마 사과가 한 20개씩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나 많이 들었어요? 그만큼 네. 건강에 좋은 사과니까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네. 네이버나 다음에서 영주 은하수 사과 검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반짝반짝 빛나게 한번 다시 가볼까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나중에 또 우리 계몽 시대 때 네. 우리 17, 18세기 계몽 사상가들이 또 그 중세 그 기독교가 지배했던 시대를 상대적으로 좀 비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세는 암흑이다라는 식으로 더 강조를 했던 거죠. 폄훼를 좀 했군요. 네. 네. 근데 이제 계몽 사상가들이나 이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또 당연한 게 중세 사람들은 무지몽매했다고 보는 거예요. 무지몽매하다. 네. 이게 무지몽매하다는 게 뭐냐? 바로 좀 허황된 이야기를 좋아하고 논리적이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신이나 교회가 생각의 주체다 이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통 교회 가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신부님이 하는 말 그대로 다 믿고 그것들이 모든 생활이 지침이 되니까 네. 자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무지몽매했는데 우리가 이제 딱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어두운 사람들의 그 머릿속을 환하게 밝혀준다. 일라이트먼트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계몽이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중세를 좀 암흑이다. 어둡다.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보는데 예전에 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호이징하 같은 경우가 네. 중세 같은 경우가 오히려 중세의 가을 해가지고 반드시 그런 시대는 아니었다. 가을이 뭡니까? 그 수학 결실을 하고 네. 또 그거 뭔가 좀 그 풍요로움을 즐기는 계절이잖아요. 네네. 또 중세를 그린 브리겔의 그림 같은 거 보면 상당히 또 이게 축제의 느낌들이 많이 나요. 우리 예전에 중세를 상징한 음료는 맥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네. 여기 놀고 마시고 또 즐기고 이런 문화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이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래 보입니다. 하긴 뭐 인류 역사에서 어느 시대가 뭐 특별히 더 안 네. 좋고 좋고 이걸 판단하기는 뭐 쉽지 않겠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좀 밤하늘에 그 별이 빛나는 밤 이런 제목하고 좀 관련되는 글들이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네. 그 사실 헝가리에 지금 아까 헝가리 말씀하셨으니까 네. 헝가리 출신의 세계적 그 문학 이론가가 그 요즘은 조르주 루카치 이렇게 하는데 게오르그 루카치라고 저희들은 게오르그로 전 예, 익숙합니다. 예. 게오르그 루카치가 루카치요? 예, 루카치라고 아주 유명하죠. 문예 이론가입니다. 그 소설의 이론의 첫 장면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보고 갈 수가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의 지도를 읽을 수 있는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리고 별빛이 그 길을 훤히 밝혀주는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이런 시대에 모든 것은 새로우면서도 친숙하고 또 모험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결국은 자신의 소유로 된다. 세계는 무한히 광대하지만 마치 자기 집에 있는 것처럼 아득한데 왜냐하면 영혼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은 별들이 바라고 있는 빛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게 소설의 이런 첫 장면인데 제가 제일 대학 들어와가지고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 느낌, 영혼의 어떤 우리가 불이 있고 저 밤하늘에 빛나는 별하고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세란 시대는 통일된 시대란 말이죠. 내가 개인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뭔가 어떤 국가라기보다 어떤 뭔가 세상과 충돌하는 것 같아도 근본적으로 나는 하나의 어떤 원 오브 댐으로 존재한다 이거죠. 네. 가족이라든지 하나의 마을의 일원으로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도 낯설지가 않은 거야. 아무리 낯선 곳을 가더라도. 외롭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내가 그러니까 결국 죽음 이유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죽음이라든지 하는 것도 개인으로서 홀로 마주한다 생각하니까 이 죽음이 되게 두렵게 느껴졌는데 네. 중세시대 때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잖아요.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에 우리 모두 손잡고 다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도 그렇게 달랐단 말이거든요. 고민도 별로 없으셨겠다. 그렇게 뭐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생활의 어떤 조건 이런 거는 있는데 네. 우리 흔히 말하는 이런 어떤 단일한 어떤 종교, 단일한 어떤 신앙으로 이렇게 묶여 있을 때 근본적인 어떤 분열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뭔가를 선택할 의무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게 사실 그 햄릿이 아주 재밌는 말을 한 거죠. 네.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 다 했지 않습니까? 이게 선택의 문제를 사실 햄릿이 제기한 거란 말이죠. 그 이전에는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직업이든 뭐든 그냥 알아서 그냥 어떻게 보면 코스가 정해져 있는 거고 크게 어떤 변동이 없단 말이죠.
근데 사실 결국 근대인이 되면서 뭐든지 선택의 우리는 연속이잖아요. 네. 그게 사람들을 분열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또 내가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꾸 욕망이 생겨나고 그렇죠. 막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냥 나는 딱 여기야라고 생각하면 그냥 나는 중인에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중세는 고체의 시대죠. 중인 더 밑으로 내려갈까? 중인도 어떻게 천민으로 내려가? 그러니까 고체고 근대는 액체의 시대, 유동성이 네. 생겨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네, 고체는 네. 안정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그 당시 또 안정됐다고 보는 이유가 당시에 그 어떤 물질적인 욕망을 만족하는 거는 귀족층만 만족하면 되거든요. 사회가 네. 안정돼요. 귀족만 어떤 욕망이 만족되면 사회는 안정되는데 근대에 들어가가 민주주의가 되니까 민주주의에서는 귀족이 모두가. 없잖아요. 모두가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모두가 만족하려니까 이 생산력이 풍부해야 된단 말이죠. 물건이 안 만들어지면 민주주의는 승립하기 힘들단 말이죠. 왜냐하면 모두가 만족 안 하고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면 민주주의는 승립 안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 같은 경우가 그 뭐 이거는 뭐 여러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 2011년인가요? 그 이슬람에 또 봄들이 왔지 않습니까? 제스민 네네네. 봄. 그런 여러 가지 민주화 시위가 좀 성공적으로 끝나지 못했던 이유가 그게 민주주의를 성취하기에 마땅한 좀 생산력이 기반이 모자란다는 거죠. 그러면 민주주의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네, 그리고 경제적인 토대가 있어야만 또 가능한 것들이 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뭐 이제 그 이 신 앞에서 우리는 네. 다 동등하고 이제 신이 주신 영혼이다. 그게 참 이게 중요한 나중에 관념이 됩니다. 아직도 기독교 얘기 중이신 거예요? 아니요, 이제 중세가 넘어가는 거죠. 가셨어요? 예, 예. 네. 중세가 넘어가는 거죠. 아, 넘어오신 거죠? 별이 예. 총총이 빛나는 아, 중세로 깜짝 왔죠. 놀랐습니다. 네. 아까 멸망했잖아. 네. 자 그러니까 네. 이게 결국은 그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결국 로마의 그 브루카르트라는 역사학자가 있거든요. 네. 그 스위스 출신의 아주 유명한 르네상스를 재조명한 문화사가인데 이 사람은 서양 역사에 3번의 위기가 있다고 봐요. 서양 역사의 네. 3번의 위기. 그 첫 번째 위기가 뭐냐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로마죠. 로마의 멸망으로 멸망. 진행되는 거죠. 두 번째 위기는 뭐냐면 바로 교황권의 몰락. 교황권의 몰락. 네, 아, 결국 중세가 몰락하면서 중세가 몰락이라고 보는 거죠. 또 예, 몰락했으니. 교황권의 몰락. 아비뇽 유수쯤으로 갈까요? 아니요, 아비뇽보다 좀 더 늦게 갈까요? 갔거든요. 네. 결국 그때 위기는 우리 1543년에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발표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결국 그 교황이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토대가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위기로 보거든요. 네. 그 두 번째 위기는 결국 중세에 몰락하고 관계가 깊은데 네. 역사학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기나긴 16세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기나긴 16세기. 네. 16세기를 기나긴 16세기로 부르는 이유는 이 16세기 시작이 1450년대부터 1640년까지 거의 그러니까 한 어떻게 되나요? 한 180년, 90년 네. 이 정도까지 200년 이어진다고 가까이. 봐요. 이 시기를 거치면서 결국 자본주의가 탄생했다고 보거든요. 이 시기를 거치면서 대항해 시대 뭐 대충 고쯤 그렇죠, 그렇죠. 되는 건가 바로 이제 1400 그 아까 말씀드린 50년대가 결국 교황권이 몰락하게 되는 것들. 중세의 어떤 중세를 지금까지 버팀을 해왔던 그 지적 기반, 정신적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기인 거죠. 자 그러면서 결국 공간에 대한 개념들이 달라지고. 닫힌 공간에 대한 개념이 이제 열린 공간으로 가니까 바다를 발견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지중해 머물러 있다가 이제 지중해 바깥을 벗어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바다를 활용해 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바다를 활용한 네덜란드, 영국이 성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육지에 집착했던 신성 로마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결국 다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바로 그 중세의 몰락은 바로 결국 그 땅의 몰락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16세기는 결국 육지와 바다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 자본주의가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그렇죠. 결투에서. 네, 네. 그 이제 두 번째 위기가 있고 세 번째 위기는 뭐냐면 1789년 프랑스 혁명이라고 보는 거죠. 결국은 왕조 사회. 네. 그 결국 국왕 중심의 결국 왕권 사회가 무너지고 이제 근대 시민 사회가 성립되는. 그게 이제 세 번째 위기였다는 거죠. 위기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네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간이 열린다는 거죠. 공간이 열린다. 이 핵심이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종말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게 나오는데 서구 역사는 한마디로 수집의 역사다. 저 예전에 한번 그 우리 예전에 그 뭐였죠? 영화 하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서구 역사는 수집의 역사라 가지고 우리 노아의 방주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뭔가를 수집한다는 거죠. 네. 물건을 수집하든지 아니면 인간의 영혼을 수집한다는 거죠. 기독교는 인간의 영혼을 수집하고 자본주의는 네네네네. 부를 수집하는 거죠. 근데 이
수집의 시스템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위기가 오거든요. 그게 첫 번째가 결국 아까 지금 말씀드린 로마가 왜 망했냐 이거죠. 네. 결국은 그 아까 말씀드린 스고트족 그 게르만족이 왔는데 이 게르만족의 젊은이들, 이 게르만족 사람들이 로마식으로 우리도 살고 싶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저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사는 것도 우리도 살고 싶다. 이런 욕망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은 다른 외지 사람들을 수집해가지고 자기들 이 시스템이 돌아갔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 그 수집 당하는 걸 거부하고 자기가 수집하려고 하니까 결국 이 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 체제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어떤 결국 뭔가 그 수집 시스템을 결국 만들어야 되는데 네. 못 만들기 때문에 중세가 됐다는 거죠. 새로운 뭔가 공간을 만들어야 돼. 수집하려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 당시의 어떤 여러 가지 기술 수준으로는 지중해를 벗어나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공간을 못 만드니까 어떻게 되냐? 중세로 들어간다는 거죠. 중세로 들어가서 결국 공간 못 만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리 청빈, 순결, 복종, 우리 검소하게 살고 네네네. 현세보다는 내세를 위주로 살고 물질보다는 정신이 중요하다.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네. 자, 그런데 그런 중세가 가다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이제 기나긴 16세기 동안에 결국 새로운 이제 그 변화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메리카라는 공간을 열은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거기서 바다라는 공간을 발견했기 때문에 신대륙을 개척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 새로운 수집 시스템을 만들게 된 거죠. 바다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결국 신대륙을 가게 됐고. 네. 그리고 세 번째 위기, 결국 세 번째 위기는 프랑스 혁명. 예, 왕권이 몰락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왕권이 몰락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근대 시민사회, 부르주아 사회가 성립했는데 네. 이 시민사회는 특징이 뭡니까? 결국은 식민지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식민지라는 공간을 창출하기 시작하는 거죠. 19세기에 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 전역으로 뻗어가서 식민지를 만드는 유럽 열강들의 이제 제국주의 형태가 시작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유럽 역사는 그 위기를 수집의 어떤 역사 관점에서 위기를 돌파해 왔는데 지금이 사실 그래서 제4의 위기가 왔다는 거죠. 지금의 제4의 위기는 이제 그 뭐 좀 정장적인 논의는 좀 더 좀 정치하게 가야 되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봐요. 지금 제4의 위기는 결국 1971년이죠. 닉슨이 이제 금태환을 이제 포기한다. 금태환 안 해준다. 제 사회 위기가. 그렇죠. 뭐야, 뭘 안 해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민현은 제 사회 위기하면 또 시댁 생각을 할 텐데 네 번째 위기라는 겁니다. 네, 덜덜. 네. 네 번째 위기는 네. 금태환을 거부하면서. 그거 하면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됐느냐. 지금 아주 저금리 시대가 계속 초저금리 시대가 네.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실물 투자할 공간을 확보하고 개척을 못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아, 금, 골드.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네.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만큼만 돈을 찍어낼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금이 100달러치 있으면 네. 100달러만 찍어낼 수 있고 금이 뭐 한 10달러치 더 들어오면 110달러를 이제 찍어낼 수가 있는 건데 그래요? 예, 1971년인가? 1년, 네, 1년, 그때부터는 이제 상관없이 금이 없어도. 그냥 찍어내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겠죠, 당연히? 지금 당연히 이제 그렇게 네. 찍어내고 있죠. 네. 막 미국은 지금 아마 2008년 이후로 한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총 그 통화량의 뭐 4배인가를 아마 찍어냈을 거고 지금 이제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네. 또 어마어마하게 찍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주변 국가에서 제재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면 그렇게 치면 돈이 없어. 그럼 돈을 막 찍어내자 한국은행에서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럼 이제 하지만 우리는 또 못하겠지?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아니 미국이 미국이 못하게 하는 거. 그러면 그게 아니라 어디가 우리 못하게 하는 찍어냈는데 거예요? 예를 들어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잖아요. 네. 근데 그 달러 찍어낸 가지고 석유를 살 수가 있잖아요. 물론 네. 지금 요즘은 석유를 수출하지만 네. 그러니까 석유 원유 대금 결제 수단이 달러로 돼 있잖아요. 그럼 원유라든지 기본적인 산물들 원료를 살 수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 우리는 돈을 많이 찍어냈는데 우리 돈 가지고 한국 돈 결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돈 가지고 이게 아니 우리 국민들한테 풀면 그러니까 되잖아요. 우리는 국민들한테 풀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만 생기는 거예요. 돈 가치만 떨어지고. 통화가 팽창되니까. 근데 이제 미국 달러는 전 세계인들이 다 원하는 돈이니까 전 세계 가치도 안 떨어지고. 전 세계가 다 인플레이션을 다 같이 맞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미국은 돈을 찍어내도 미국 제1의 수출품이 네. 달러거든요, 달러. 네. 그러니까 전 세계가 같이 부담을 지고 우리는 만들면 우리는 이제 그게 이제 어찌 보면 기축통화의 힘인 거죠. 그렇죠. 네. 오늘 내가 말이 좀 많지. 야, 이거 좀 오늘은 네가 욕을 많이 먹겠다. 아이 뭐. 근데 결국은 네. 그것들이 결국 지금 위기가 그러니까 실물 투자고 공간을 못 찾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갈 공간이 없어요. 사이버.
그걸 이제 사회부 공간을 네. 새로운 공간으로 볼 거냐 아니면 기존 투자 공간의 대체라는 게 그냥 하나의 어떤 이름만 바꿔가지고 가느냐. 그래서 이건 정말 새로운 공간으로 볼 실제 수 있느냐. 공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이게 새로운 공간을 열었다고 보는 학자도 있고 네. 또 다른 학자들은 아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예전에 말씀드린 산업혁명은 바로 한 번 일어난 거지. 지금 제4차 산업이 이거 의미 없다 이거죠. 다 그냥 근본적인 동력기관 그 모든 파생이다 이거죠. 이 사이버 월드라든 것들도.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지금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그 제일 문제가 지금의 문제가 제1의 위기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로마. 제1의 위기랑. 네, 로마를 무너뜨린 위기. 왜냐하면 지금은 제3세계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네. 다 수집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집의 전제는 수집을 하는 사람은 소수고 수집을 당하는 다수가 있어야지 승립이 되잖아요. 그래야 수집이 되는데 지금 수집 당한 사람이 수집을 거부하고 전부 다 나도 수집하려고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와중에 그 수집은 이루어져야 되니까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그게 공간을 못 열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부 공간을 열고 있는 거죠. 비정규직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 계속 수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내부적인 수집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아주 불안정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만약에 지금 형태로 계속해서 돌아간다면 조만간 어떤 이 자본주의 체제에는 그 네네. 근본적인 종말을 맞을 거다라고 이제 보는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 그 학자들은 다음 체제는 뭐라고 대안을 제시하거나 뭐 새로운 그걸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그 대안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대충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어떤 형태를 보여줬느냐. 네. 제2, 제3의 위기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잖아요. 바다를 통해서 신대륙을 공간을 열었고 또 여러 가지 그 시민 사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근대 제국주의를 만들어 가지고 식민지를라는 공간을 열었는데 결국 공간을 못 열고 결국은 새롭게 넘어간 때가 바로 로마 1차 위기였죠. 네. 그러면 결국 중세 비슷하게 될 거라. 암흑의 시대가 오겠네. 신중세라고 봅니다 지금. 근데 그 그건 지금 바로 이 미국의 트럼프가 보여주듯이 이제 더 이상 나는 제국 안 할래잖아요. 우리나라 세계의 경찰관 안 할래. 그부터 시작해서 이 여러 가지 징후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신중세로 가는 징후들이 많이 나오고 네. 중세라는 것은 결국 근본적으로 위계 사회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중세의 특징하면 우리가 뭔가 고착화 된다고 하죠. 격차가 네네네. 고착이 된다든지 그리고 이제 블록화 될 거다 이거죠. 제국이 없이 각각의 이제 블록들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네. 이야기도 많고 그래서 결국은 제1의 위기 상황처럼 제1의 위기 상황에도 게르만족들이 우리도 이제 수집을 거부하고 우리도 로마처럼 살래 해가지고 결국 그 공간도 못 찾아내고 결국 그 로마가 멸망하면서 상당한 혼란이 오래 갔듯이 지금도 결국 신중세로 가면서 그런 식의 혼란이 상당히 오래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사는 때까지는 안 올 것 같아. 신중세. 우리 다음 그럼 세대들 됐네. 우리만 잘 살면 되지. 정박님 입에서 뭘 대요까지 나왔어. 아니 결국 뭐 그렇게 해서 네. 이 사람들은 중세에는 새로운 공간을 못 열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결국 그 교회의 어떤 수도원 운동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우리 청빈, 순결, 복종 이걸 생각하고 평생 우리는 그렇게 살겠다. 그러니까 청빈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가난하게 살겠다. 네. 순결하는 것은 결혼 이런 거 안 하겠다. 복종은 절대 이제 그 어떤 위기에 따른 이런 상급자의 명령이라든지 이런 건 엄수한다. 이런 식으로 결국은 자기 자신의 개성이라는 욕망을 죽이는 이 사회가 중세였던. 어쩜 진짜 이렇게 가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요즘에 순결 타의에 의한 순결 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연애 못하고 결혼 못하는 사람들. 네. 그리고 복종도 그렇고 네. 또 청빈도 뭐 웬만한 사람들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청빈하게 살아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물론 형태는 굉장히 많이 좀 네. 다르겠습니다만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그 길로 좀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살짝 또 듭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여러 가지 있고 사실은 로마 멸망 이후에 중세로 들어가면서 그 형태하고 크게 뭐 구조적으로 보면 좀 지금의 어떤 형태가 상당히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도 많고 사실 이런 중세로 갈 거라는 것들은 우리 그 서울대 외교학과의 이용희 교수라고 돌아가셨지만 그분 같은 경우가 80년대 초반에 그런 이야기를 벌써 했거든요. 네. 앞으로 세계는 신중세 형태로 갈 거다.
참 그런 분도 있어요. 한국에도 그런 국제 정치학자가 네네. 있었죠. 그런 식으로 향후 세계는 그 80년대 이미 냉전의 한창인 시대 때 이미 세계 근본적 흐름은 그렇게 갈 거다라고 예측을 하신 분도 있고. 이 곰브리치 아저씨도 뭐 그런 내용들을 이 중세쯤에 많이 썼습니까? 그러면? 아니 그렇게는 안 썼습니다. 아, 그건 아닙니까? 네. 네. 그 곰브리치 같은 경우는 뭐 요거 책은 그때 1900 이제 그 제가 30년대 그때 썼죠. 여기에서 중세는 대체로 어떻게 다룹니까? 뭐 어두운 세대, 그러니까 별이 빛나는 별이 시대? 빛나는 예 밤이죠. 그렇게 밤은 그냥.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중세 시대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을 르네상스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아주 숭배하고 네. 경모했는데 이 당시 중세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은 엄청나게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불쌍하게? 불쌍하게. 왜요? 왜냐하면 저 이 하나님의 이 은총, 또 이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저렇게 짐승처럼 살다 갔다는 거죠. 타락한 채로. 타락하고 향락만 즐기고 아유 불쌍해 인간도 아니야. 근데 우리는 얼마나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참 그래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는 예술 뭐 이런 것도 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좀 달랐죠 이때는. 네, 그러니까 그때 아까 말씀드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네. 표현을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뾰족뾰족하게 고딕식의 첨탑이라든지 건축물도 그렇고 또 그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성경에 나온 장면들을 많이 그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네. 그때 그 그림을 보면 이 그림 보는 법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네. 사람 비율 같은 것도 네, 정확하게 몇 대 몇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옆을 향하고 있지만 그렇죠. 얼굴은 반드시 네. 그림 정면을 향해야 되고 뭐 이런 등등이 좀 그렇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러니까 중세라는 것들은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개성을 표출한 시대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하면 그렇게 볼 수 있네요. 좀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무거운 시대인 거죠. 무거운 시대. 나보다는 나의 상위 단계 신에 대한 어떤 헌신 네. 이런 것들을 뭔가 초월적인 실제를 숭상하자 뭐 이런 개념들의 시대였던 거죠. 중세에 대해서 중세쯤에 뭐 아시아나 이런 얘기는 혹시 이 책에서는 별로 안 다룹니까? 중세에 좀 나오긴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 이제 이 중세에서 가장 재밌는 게 결국 이슬람의 진출이죠. 이슬람. 왜냐하면 이슬람이 결국 그 7세기부터 시작해서 8세기 엄청나게 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 흔히 말하는 스페인, 포르투갈 쪽을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 우리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그 기타 네. 그죠 연주곡 같은 경우 다 바로 그 다루고 있고. 어. 그런데 우리 예전에 그 프랑스 소설 복정에 나오듯이 네. 바로 쫙 밀고 들어오는데 732년에 프랑스 뚜르와 부아띠에 지방에서 결국 저지당하는 거죠. 이슬람 세력이. 이슬람 세력이 결국 저지당하는 거죠. 그때 저지한 사람이 바로 메로빙거 왕조의 신하였던 마르테 망치라는 이름을 가진 장군이 탁 저지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슬람의 유럽 진격은 거기서 네. 좌절됐고 만약에 거기서 이슬람이 넘어왔더라면 유럽은 지금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전개됐겠죠. 네.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결국 뭐 이슬람 세력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 그리스 로마의 고전을 보존했던 데가 바로 이슬람이란 말이죠. 초기에는 뭐 이슬람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불을 태워라. 왜냐하면 그 도서관에 책이 70만 권이 있지만 네. 그게 코란하고 같은 내용이면 더 이상 있을 필요도 없고 코란과 다른 내용이면 없어지는 게 마땅하다. 네. 어떻게든 불태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랬지만 결국 또 이슬람이 결국 그 바로 그리스 그 로마의 고전들을 잘 보존을 하고 그래서 결국 학문들이 많이 이슬람이 그 당시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중세 때는 이슬람이 문명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볼 때는 저 지중해 저쪽 미개한. 예, 미개한 거죠. 그 우리가 뭐 그 바로 그 용어들이 많잖아요. 그 엘지브라 그 대수를 나타내는 엘지브라라는 용어 네. 있잖아요. 수학에 대수라는 게 있어요? 대수학 예. 이게 대수냐 할 때 아니. 있잖아요. 그 대수학을 나타내는 엘지브라 뭐 그리고 뭐 케미스트리 화학 이런 거 다 그쪽 용어거든요. 아랍 쪽에서 네, 온 네, 말이에요. 네, 하여튼 그때 이제 굉장히 과학기술 이런 게 발달을 했는데 그러면 이슬람은 그때 당시에 이슬람은 뭐 중세의 특징은 거의 없는 그러니까 유럽 중세의 특징은 없는 이슬람이군요. 네네네. 아. 그러니까 이슬람은 그러니까 그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지위가 있는데 네. 바로 그 중간에 딱 있잖아요. 지중해 그 쪽을 지배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아시아와의 어떤 교역에 있어 가지고 그 이득을 딱 자기들이 가지는 네. 지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바로 그것도 이슬람 쪽하고 그 교역을 통해 가지고 이득을 얻는 도시가 흔히 말하는 바로 베네치아. 이런 베네치아 도시들.
이 도시들은 계속 발전하죠. 네, 중세 네, 내내. 네, 네, 네. 왜냐하면 시중에 그래도 교역에서 중심을 갖고 있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중세가 일어나는 거죠. 네. 근데 결국 뭐 우리 또 아시다시피 이제 결국 800년에 결국 네. 그 로마 멸망 이후로 아주 그 유럽 당시 그 흔히 말하는 요즘의 유럽이 아주 혼란스러웠는데 결국 서기 800년에 이제 샤를마뉴 대제가 샤르마뉴. 네, 딱 그 프랑스의 새로운 프랑스가 아니죠 지금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에 걸친 왕조를 딱 개창하는 거죠. 그러면서 혼란이 딱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네. 이 왕이 사실은 아주 나름 대제라는 인가에 붙일 정도니까 상당히 이제 수완이 좋았고 이때 또 이슬람의 그 당시 이라크 지방이죠 바그다드의 하룬 알 라시드라고 아주 현명한 왕으로 그 동화 같은 데도 많이 나오는데 네. 이 왕하고 서로 또 아주 평화로운 협약을 맺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여러 가지 통행의 자유를 보장받고 아주 이제 태평성대 비슷하게 열었죠. 네. 근데 문제는 또 이 왕이 말이에요. 너무 또 이 일을 잘하고 너무 그 왕 시대에 너무 좋은 조치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왕 사후에 바로 또 분열이 오더라고요. 이게 참 묘한 느낌을 줘요. 우리 생각에는 하는 왕이 지도자가 아주 그 초석을 놓았다. 그러면 앞으로 잘 돼야 뒤에까지 되는데 잘 이어질 이게 거라 꼭 그렇지가 생각하는데. 않더라고요. 이게 그냥 오히려 아주 강력한 왕이 있을 때는 이게 딱 그냥 여러 가지 분열이라든지 갈등이 딱 이 뭐라고 해야 되나 딱 억눌려 있는데 이 왕이 죽자마자 이 완전 다 갈라지고 터지는구나. 그 결국은 지금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식으로 다 갈라져 버린 거죠. 예전에 프랑크 왕국 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이 세 개가 거의 같이 하나로 묶여져 있었는데 나눠져 버린 것 같아요. 진시황 때도 강력한 통제에 네. 있다가 죽자마자 그러니까요. 바로 또 분열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데 네. 우리 같은 경우도 뭐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이게 결국 너무 뭔가를 꽉 쥐고 있으니까 이 쥐고 있다가 이게 갑자기 사라져 버리니까 텐션이 떨어지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바로 20세기 말에 가장 이제 극심한 인종 청소가 일어나고 정말 그 내전이 일어났던 유고 연방 있잖아요. 네네네. 그 유고 연방도 티토라는 아주 강력한 지도자가 있을 때는 모든 그 세르비아라든지 코소보라든지 보스니아 다 뭉쳐 있었는데 딱 티토가 죽자마자 완전히 더 이상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느낌 같아요. 네네네. 자, 중세 지금 네. 샤를마뉴 대제 얘기까지 했는데 네. 네. 얘기가 또 많이 남았죠? 중세가 엄청 방대하네요, 아니 뭐 진짜. 결국 조금 더 있긴 있는데 네. 네, 한 2페이지 정도. 네. 나 지금 계속 들으면서 내가 왜 그리스 스파르타에서 왜 멈췄는지 이제 생각이 났어요. 다시 불현듯 생각이 났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네네. 네. 아니 이게 전쟁이 많아가지고 이 전쟁도 많고 결국 뭐 이게 결국 세계사라는 게 결국 이 책에도 나오지만 아름다운 문학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이 줄거리가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어떤 작용이 있고 반작용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막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네. 일어나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제 방향은 계속 잡아가는 거죠. 여기 네. 보고 있으면 그러면서 이런 싸움이 벌어지고 이 영역에 이런 게 벌어지면서 요즘의 형태 뭔가 이제 각각의 지역마다의 어떤 특성들이 하나씩 만들어진 시기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죠. 중요한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만한 한두 개 사건 혹은 뭐 네. 지점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중세. 그게 결국 우리가 카노사의 굴욕. 카노사의 굴욕. 아, 이거 세계사 시간 때 배웠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상징하냐면 이게 결국은 교황권과 황제권, 세속의 권력과 성과 속이 부딪히게 되는 사건인데 네네네. 이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1077년이죠. 그러니까 주교를 임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뭐 서울 주교도 있고 비숍. 예, 주교를 임명하는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요. 황제에게 있느냐, 교황에게 있느냐. 교황.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란 말이죠. 네. 예전에 왜 그러냐면 자 중세 시대가 그 봉건제잖아요. 네. 왕이 있지만 영주가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중세 시대 때 이 비숍의 지위는 주교이기도 한데 영주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 땅을 갖고 있으니까. 아 그래요? 그 땅을 이제 자기들 교회 소유가 갖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 땅을 갖고 있다는 게 뭘 뜻하냐면 단순한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경제수단뿐만 아니라 땅에 살고 있는 농노까지 자기들 지배권이란 그쵸. 말이죠. 이게 엄청나게 큰 이권이 네네. 아니라 이게 엄청난 큰 바로 권력의 네네.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계속 싸움을 하는데 당시 그 신성 로마 제국 하인리 4세 같은 경우는 이거 내가 임명하겠다. 내 사람을 뭐 예를 들어 대주교에 넣겠다니까 그 당시 교황 그레고리 7세가 그럼 파문하겠다 된 거예요. 파문. 그러니까 이 파문하겠다고 하니까
이 신성로마 제국 황제 같은 경우는 영주들이 일종의 투표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일종의 그 합의를 통해 가지고 선출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 이제 파문당했으니까 자격이 없어. 우리 새로운 황제를 뽑을 거야. 라고 났으니까 한리 4세가 무릎 꿇고. 예, 그레고리 5세를 이제 찾으러 간 거죠. 그래서 단신으로 가가지고 네. 뭐 예를 들어 아주 추운 겨울날 눈 속에서 사흘간 맨발로 그 꿇고 빌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용서를 받아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나중에 이제 그런 카노사에 굴욕하면 내가 정말 이 굴욕을 참고 그래도 내가 그 어떻든 지금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굴욕을 참아내는 것을 카노사의 굴욕이다 이런 식으로 영어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면 이 황제의 굴욕인 거네요? 이건 황제의 굴욕이지. 황제의 굴욕인데 이 한리가 머리가 좋아요. 이게 사실은 결국 와신상담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일부러 했고 네. 위기 벗어나서 바로 이제 교황을 잘랐어요. 폐위시킨 데 성공하는 거예요. 진짜 와신상담한 거죠. 이 한리 한리사대 머리가 상담 좋아요. 후 권토 중래.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후에 주교들은 교회가 계속 임명을 했는데 네. 황제는 여기에 대해서 찬성 여부만 이제 동의권만 행사했다. 근데 이게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도 교황청에서 뽑잖아요. 아닙니다. 그 예외가 있어요. 예외 지역이 중국. 중국은 중국 가톨릭 당이 뽑거든요. 주교를. 그래요? 네. 그 문제 때문에 그럼 거긴 분리시키자.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시진핑 파문시켜 그냥. 그쪽 법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게. 중국은 중국 법대로. 그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가 본래 로마 교회하고 그 중국하고 그랬겠네요. 51년에 관계가 단절됐는데 네. 그 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로 가다가 근데 어떻게 됐냐면 타협을 봤어요. 지금 그 누굽니까 지금 교황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 프란시스코 교황, 네. 프란시스코 교황 때 어떻게 됐냐면 교황이 일단 말은 그랬어요. 모든 주교 임명권은 교황에게 있다라고 말하지만 근데 예전에도 스페인, 포르투갈 국왕도 350년간 국왕이 주교를 임명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당이 임명한 7명의 주교를 인정한다라는 식으로 사실은 인정을 해준 거죠. 그래요? 합의 봤네 거기는. 합의를 봤습니다. 네. 그 사건이 좀 하나가 큰 게 있는 있고요. 거죠. 카노사의 굴욕은 우리 중세시대 꼭 네. 기억해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결국 이제 중세 시대는 결국 도시를 만들어내는 거죠. 결국은 도시. 도시와 시민을 만들어내는 거죠. 결국은 이 도시가 만들어지고 네. 이 도시가 결국은 교역을 이제 상공업이라든지 이게 발전하는 거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뭡니까 장원 예전에는 영주가 장원이 네. 있어가지고 그 장원이 저번에 한번 보니까 뭐 우리 여의도만한 정도였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여의도만한 정도가 한 영주의 장원이 영지 구역이었다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보통 다 그냥 농사 짓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농사 짓든지 뭐 소, 말 이런 네, 거 네. 가축을 키우고 이런데 그랬는데 결국 그 이제 도시가 거점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상공업이라는 교육을 통해 가지고 부를 만들어지고 이게 결국은 영주들의 세력을 계속해서 갉아먹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가 14세기 예전에 전염병 역사 봤지만 패스트가 창궐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귀족들도 많이 죽게 되잖아요. 네. 그 죽으니까 이 재산을 둘러싸고 토지를 둘러싸고 누가 이걸 가져갈 거냐 상속 둘러싸고 소송이 벌어지니까 나중에 이제 결국 자본주의의 계약이라든지 재산 관련된 그 법률 인프라가 아주 구축이 되고 또 그 와중에 그 결국 그 임자 없는 토지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왕이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 왕의 힘이 계속 세지는 거예요. 이제 영주의 힘은 쪼그라들고 네네. 도시의 발달과 함께 왕의 힘이 세어지는 거죠. 그게 결국 나중에 우리 프랑스의 루이 14세 짐이 곧 국가다라는 식의 절대 왕정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결국 이제 도시라든지 이제 시민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중세 후반쯤 되겠네요. 네, 그래서 결국은 뭐 이 책에서는 결국 근대의 시작을 새로운 시대는 언제냐? 이제 그 별이 총총이 빛나는 밤이잖아요. 네. 이제 새로 아침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 아침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1400년 이탈리아 피렌체 도시를 예를 들면서 이제 이때부터 한 15세기부터 자본주의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보통 학자들이 보거든요. 근데 여명이 시작됐다. 예, 바로 이때 1400년 피렌체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 책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근대로 우리 가는 거죠, 이제. 네. 중세는 뭐 이걸로 끝내는 걸로 하죠. 피렌체 하면 또 우리가 예전에 한번 다뤘던 책 맞습니다. 군주론. 군주론. 네. 기억나죠? 마키아벨리입니다. 네, 네, 기억나죠. 자, 이제 저희가 중세를 굉장히 짧게 훑으면서 끝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근대로 가야죠. 네. 자, 중세 이 정도로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어지는 4부에서 대망의 근대로 네. 곰브리치 세계사 이어집니다.